안녕하세요. 교육평가 3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차 강의는 추석 연휴 이슈로 인해서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업 이전까지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생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육평가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였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번 수업 전반부에 주된 주제가 될 학생평가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학생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내지는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평가의 주요한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뒤에 다룰 이제 참조 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가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2주차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규준참조평가, 중거참조평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평가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질문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교사도 가르치는 것에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이 평가하는 것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바라보는 학생평가 전문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평가란 무엇인가? 이 교재의 49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학생평가라는 건 교수학습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교육적 가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까지도 좀 살펴본다 라는 이야기고요. 과정 중심 평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우리가 결과라는 거는 총괄평가, 성취도 평가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근데 이 아이들의 학습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능 이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수행평가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에는 5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내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습득하고 있으며, 또 과정이란 용어가 나오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학생평가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학습 상황이나 입시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확인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어? 너는 몇 등이고, 너는 어디 대학에 갈 수 있고, 너는 특목고에 갈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론적인 측면, 서열화의 측면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하였고, 네, 인지구조나 정의적인 특성 아니면 통합적인 기술 이런 곳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학생평가의 정의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룰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런 학생평가에 대한 편견이나 일반적인 선입견 에 대한 틀을 깨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사로서, 예비 교사이시니까 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평가를 바라보아야 할지, 학생평가를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실 내 학생평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네모 박스를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교재는 5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3페이지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평가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수십 년 전에 어떤 전통적인 학생평가 상황의 내용과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학생평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지향점과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보시면 전통적인 학생평가에서는 결과만을 강조한다. 그렇죠. 아이들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국어 시험 성적이 얼마인가, 몇 등이고 너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가 되었다면 현재는 아까 우리가 개념 정의에서 본 것처럼 과정평가. 네, 과정평가를 함께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평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선발과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어디로 선발해서 너는 뭐 서울대, 뭐 어디대 이런 대학교로 선발을 하고 이 아이들이나 신입사원들을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좀 찍혀 있었다면 현대의 교육평가는 어떻다? 이 선발과 배치도 하지만 더불어서 학습 모니터링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습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잘 학습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검토하면서 피드백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학습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교수의 모니터링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나의 교수법이 적당한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단편적 기술에 대한 평가. 아무래도 과거의 학생평가는 단편적인 통합적인 기술, 복잡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조금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현대에 와서는 보다 좀 복합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좀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러한 기술까지 함께 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예시가 맞는지는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들에게 연산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까지 같이 평가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통합적인 기술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제 조금 뭐 사교육이 조장되거나 이러한 측면들이 좀 생기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통합적인 기술, 복합적인 기술을 평가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지필검사 유형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다. 지필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종이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는 더불어서 수행평가도 강조가 되고 있다. 사실 수행평가가 강조된 지는 수십 년이 되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수행평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가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정착을 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 수행평가가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가는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가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필검사에 이제 의존하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탈맥락화된 과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탈맥락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실용적이지 않고 현실의 맥락에
쉽게 적용할 수가 없는 뭔가 현실과 괴리된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는 맥락화된 과제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할 때 주로 맥락화된 과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수행평가와 맥락화된 과제와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과제를 내지 말고 내가 현실 상황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이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실생활 속에서 맥락 속에 포함된 과제를 적용을 해야 이 아이의 사고력이 더욱더 증진하고 보다 통합적인 기술을 평가할 수 있고, 지식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지 않는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평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은 맥락화된 과제를 주로 제시하고자 하죠. 자, 다음이요. 평가 기준과 준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뭔가 블랙박스 속에 쌓여 있고 우리는 그냥 점수를 주면 받아들일 뿐이고,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클레임을 걸거나 질문을 하면 몰라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하지만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굉장히 투명해졌죠. 평가 기준과 준거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중간고사 뭐 같은 시험을 볼 때 평가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요. 채점 기준도 다 마련해 놓습니다. 문제마다. 그거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 점수를 맞았는지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기준에 맞춰서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과제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 있어요. 뭐 충실한지, 내용은 타당한지, 결과 활용이 적절한지, 이와 관련해서 뭔가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썼는지, 형식은 맞췄는지, 뭐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들과 어떤 것이 중요한지 중요도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들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준거를 과거와는 이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개방적인 평가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명시하는 이유는 어떤 거겠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학생 개별 평가가 중심이 된다. 그렇죠. 주로 개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의 학생 평가로 와서는 보다 집단 평가를 강조하게 된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든 활동,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단 평가를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집단 평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집단에서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이러한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평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능력을 집단 내에서 어떻게 융합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협업할 거냐, 협업의 가치나 의사소통, 능력, 뭐 갈등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겠다. 이것도 여기서 보이는 통합적인 기술의 평가를 하겠다라는 맥락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다음 수업 후에 평가를 하겠다. 그쵸? 수업 중에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학생 평가의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평가를 시행하기도 하죠. 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교수학습 상황에서 진행되는 평가가 있죠. 형성평가. 이 형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가 강조되는 측면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피드백의 부재. 예전에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하건 어떤 과제를 하건 중간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습자 입장에선 어때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들 수 있는데, 그럼 나의 성장도 안 되는 거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학생평가가 즉각적이고 좀 빈번한 피드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빈번한 피드백을 주면 결론적으로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도 알게 되겠고, 그리고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이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형성평가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식력 있는 검사 도구의 활용을 강조한다. 공식력이 있다라는 거는 비교적 이렇게 믿을 만한 기관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기관, 내지는 시험을 만드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기관에서 전문가가 만든 검사 도구, 대규모 평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검사의 활용을 강조한다면 현대에 와서는 이런 대규모 평가를 위한 공식력 있는 검사 도구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만든 검사 도구,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단위에서 교사가 만든 검사 도구의 활용도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게 중요할까?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교실 내 평가 주체는 교사였다. 교사가 너희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와서는 평가 주체가 다면화됩니다. 이건 어떤 방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도 나를 평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친구들이, 학습자가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기적 평가, 뭔가 정해진 딱 그 시험에 포커스를 둔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지금 현대 교육평가로 와서는 뭔가 딱 정해진 정기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수업 중에도 평가를 하는 형성평가를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평가가 과거에 비해 현대로 와서 어떻게 강조가 되었고, 이렇게 변화한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절입니다. 학생평가는 왜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6번 이후의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주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사고력에 대한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파악한다. 이게 조금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요소들이기도 하고, 자, 두 번째,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소속된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 서열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있죠. 네. 세 번째, 학습자가 수업 과정을 통해 수행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게 요즘 현대에서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부분이자 지향점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수준에 비춰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능력 참조 평가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맥시멈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능력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얘가 성의 있게 평가에 응했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고요. 자, 다섯 번째 목적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협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단을 평가하는 이유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 개별 사회라는 거는 결국 공동체이고, 내가 무언가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비교적 자유로운 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평가에서 주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만족도를 파악하겠다. 네. 근데 이 학습 만족도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교재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학습의 만족도란 지식을 구성해서 내면화하는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유의 보람과 열정.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습 자체가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네. 이게 수학 공부를 100점을 맞았을 때, 나 이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만족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결국 학습을 외재적인 가치로 바라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열정을 느낄 수가 있대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개개인의 학습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 학생평가의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바라보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만족도라는 거는 유사한 용어로 교육 본위성 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본위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자체의 보람과 열정을 느끼는 것.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 본위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학생평가가 시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평가할 것이냐, 내지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위한이라는 표현은 이 of를 for로 바꾸면 되겠죠. 적어주시면 되겠고, assessment for learning 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평가는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후자겠죠. 학습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아이의 우리 교육 평가의 목적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의 질 향상, 학습의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평가의 목적과 준거, 절차를 좀 명시화하여야 된다. 내가 이 평가 왜 하냐? 때로는 개인차 변별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 정도를 보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이 아이가 뭘 알고 있는가, 뭘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 될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도구를 쓸 것이고, 어떤 절차를 쓸 것이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평가할 것인가가 명료화되어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올바른 학생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62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뭐와 뭐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학습의 목적과 평가의 목적. 교재에는 지금 학습 활동의 목적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교재대로 쓸까요? 학습 활동의 목적과 평가 목적의 협응. 이게 내가 학습을 아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평가의 목적이 협응되지 않고 괴리가 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뭔가 내가 재려고 했던 목적이 변화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에게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조심해야 될 게
학습과 평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있겠죠. 무언가 학습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목표랑 평가 목표가 같아야 된다. 유사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수업과 연계된 학생평가의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요. 교재 64페이지 표 2-2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업의 흐름과 관련해서 교사가 수집해야 되는 평가 정보, 수업 전, 중, 후가 나와 있죠. 그쵸? 저희가 뒤에서도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질문들을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수업 전에는 이 교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좋겠는가? 첫 번째, 예시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학생들이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선수학습 정도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쵸? 학생들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어떤 동기적인 측면, 심리적, 정의적 측면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이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재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학습에 좀 장애가 있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뭔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민감도가 높거나 불안한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 데려갈 수 있는가? 이러한 정보들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5번째, 계획하고 있는 수업 지도 방법들이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방법 괜찮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수업 중에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피드백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학습을 돕기 위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돕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니? 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수업에 집중 안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니? 집중을 높이려면 뭔가 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거나 유머 감각을 발휘를 한다던가, 아니면 질문을 한다던가 아이들에게,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들을 써서 아이들을 주목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땡땡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한번 이제 졸다가 한번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좀 집중하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65페이지 이어서 수업 후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학습했니? 어떻게 평가할 거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가 결과 어떤 거 제공할 수 있고 부모에게는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그 자체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 본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재적인 가치, 이것을 돕고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교사로서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괄호 2번 계속 PPT 자료로 넘어가시면 이 수업과 연계된 학생평가의 기능이라고 해서 이 집단학습을 예시로 들어서 이 국면마다, 장면마다 학생평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재로는 66페이지입니다. 네, 그림 2-1번의 내용이 지금 교재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지금 이어져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수업 초반에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교수 모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바로 집단 학습으로 시작되지 않고 개인별로 뭔가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별 초기 학습 시간에서는 이제 이 학생 평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중 하나가 집단 협동학습 과정에서 이 집단 과정을 평가한다라는 것인데요.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뭐래요? 집단 내 상호 의존 양상.
서로 어떻게 의존하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가, 협상 어떻게 하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근데 이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집단에서 무언가 아웃풋이 나오면 이 생산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단 생산성, 그 6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집단이 산출해낸 완성된 과제의 탁월성. 과제의 탁월성을 보겠다. 어떤 과제의 탁월성일까요? 개인의 능력의 탁월성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인이 이제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과제물은 그 개인의 합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이라는 용어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집단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썼죠. 이 집단 생산성을 통해 산출해낸 과제의 탁월성을 보겠다. 이것도 이제 학생평가의 기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이제 종합 단계에서는 학습을 평가할 수가 있죠. 개인의 성취 수준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 만족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번 수업 뭐 괜찮았어, 교수나 선생님 괜찮았어, 이런 만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일에 얼마나 잘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람이나 열정, 흥미 등을 잘 느꼈는지와 관련된 학습의 내재적인 가치를 느꼈는지와 관련된 만족도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절입니다. 학생평가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 점수 해석을 위한 참조 틀이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그 개념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지금 뭐 규준 참조 틀이나 준거 참조 틀입니다. 이 틀은 이제 평가로 변경해서 용어를 대체해서 사용해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능력 참조 틀이 있고 성장 참조 틀이 있대요. 이 능력 참조 틀이라는 건 이 아이가 가진 능력에 비춰봤을 때 얼마만큼 열심히 최고의 아웃풋을 내었니? 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성장 참조 틀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 이전에 이 아이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어때요? 얼마나 성장했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더 개념 이해가 쉽거든요. 6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 학생이 해낼 수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이게 능력이죠. 이 아이의 능력을 이제 참고했을 때 81점이라는 점수는 높은 점수니 낮은 점수니, 이게 바로 능력 참조 틀에 비춰서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학생이 받은 점수 81점은 과거보다 향상된 점수인가? 이 아이가 성장했는가와 관련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성장 참조 틀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8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대요. 이 81점이라는 점수를 보고도 이런 네 가지 틀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가 왜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 70페이지, 71페이지,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7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준거 참조 평가와 규준 참조 평가에 대한 표를 하나 지금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준거 참조 평가는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성취 목표, 교육 목표에 비춰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 교육 목표, 성취 목표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준거 참조 평가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
이걸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규준참조평가에서는 개인차 변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열이죠. 상대적인 서열. 그리고 이 중거참조평가가 바라보는 교육 신념은 뭐다? 완전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완전학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 수업을 제대로 잘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준다면 내가 설정한 교육 목표는 거의 모든 이 수업을 듣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규준참조평가는 개인 차를 인정하죠.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어 라는 것이고, 자, 비교 대상, 뭐랑 뭐를 비교해서 평가 점수를 산출하냐. 준거. 여기서 준거라는 거는 뭐 교육 목표, 성취 목표, 평가 목표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 준거와 실제 아이들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규준참조평가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 개인차. 중거참조평가에서는 개인차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대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규준참조평가에서는 개인차 변별 자체가 목적이니까 이걸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주로 그렇다면 어디에 이용을 할 것인가? 자, 분류, 배치, 선발과 같은 행정적인 기능. 이 선발하고 배치하는 거는 어떤 교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기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거참조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용을 하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 같은 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교수적 기능이 강조된다. 교수적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따라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습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들이 학습을 돕기 위한 평가, 그리고 학습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규준참조평가에서의 점수, 규준참조평가부터 볼게요. 100분위 0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수치이고 내 밑으로 몇 프로가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의 100분위가 98입니다. 그러면 101부터 100명까지 줄을 세웠을 때 내 밑에 98명이 있다. 나는 상위 몇 프로다? 2%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점수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그 다음에 표준점수. 원점수를 비교 가능하게 지점수, 보통 지점수를 많이 쓰니까 지점수를 변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표준점수를 가지고 급간을 나눈 것, 우리 수능 등급과 유사한 점수입니다. 스테나인 점수, 이런 것들이 규준참조평가의 점수입니다. 근데 중거참조평가는 예시로 들 수 있는 점수는 이제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이나 성취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뭐 몇 프로 이상이면 우수하다, 몇 프로 미만이면 보통이다. 죄송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업 성취도 평가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우수학력, 보통학력, 그다음에 기초학력,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이거는 서열화하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100명이 모두 우수학력이 될 수가 있고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기초학력 미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취 수준과 같은 점수, 성취 평가제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거참조평가의 점수로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다음 이제 학생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해야 되냐? 목적이 뭐야? 너 서열화 할 거야? 아니면 아이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이 아이가 지난 점수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관심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목적 설정이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래야 이제 평가 목표를 잘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평가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결국 목표에서는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할 건데, 정보라는 건 이제 자료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을 좀 개인차 변별, 서열화를 해보고 싶다. 국어 성적을. 그럼 그 정보를 뭘 쓸 거냐? 중간고사를 볼 거야. 중간고사를 볼 거고, 이 중간고사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거니? 지필검사를 볼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 내지는 나는 수업 중에 쪽지 시험을 볼 거야. 아니면 발문을 해볼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국어 성적을 알기 위해서 중간고사 점수, 지필검사를 활용해서 얻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점수에 대한 해석 기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쓸 거니, 어떻게 아이들에게 돌려줄 거니와 관련한 이 활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어디에 쓸 것인가, 활용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79페이지 교재 표 2-3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 2-3을 보시면 수집된 평가 정보를 학생한테 제공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점이죠. 네. 첫 번째, 등급화는 결과 활용의 목적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점수는 좀 간명한 게 좋아요. 이 점수는 여기 보시면 학업 성취와 더불어 정의적 특성, 다양한 특성에 대한 정보가 혼합돼서 표현되는 방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는 10점 만점에 7점인데 이 10점은 너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태도 그리고 집단 활동할 때 열심히 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제 하나의 점수에는 하나의 정보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좀 간명하고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평가 결과는 학부모와의 상담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평가자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알려주고 만약에 이 점수에 대해서 학부모가 질문을 제기했을 때, 소위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거는 결국 내가 분명하게 그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수적으로는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점수 부여의 기준과 과정은 명료하게 진술돼서 그렇죠.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 학생, 동료 교사, 교장, 교감, 관련자들도 이 기준을 봤을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평가는 이제 질 관리도 필요하겠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처음 평가를 뭔가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반성과 모니터링의 과정이 중간중간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질 관리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질 관리 기준이 있어야 교사로서도 질 관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 잘 됐나? 뭐 이번에 문제 컴플레인 없었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안 될 것이고, 이 요소별로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교재 8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학습 목표를 명료화하여야 한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육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가 잘 명료하게 설정이 돼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가. 이 학습 목표 자체가 뭔가 전반적인 교육 목표랑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 기준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뭔가 불분명하게 제시되어서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제시되면 평가 기준도 모호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자 하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적절한 평가 방법의 선정. 평가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평가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는 보통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산출하는 능력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지필고사가 적절한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이 적절한지, 아니면 그 외 기타 뭐 토론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거를 만드는 과제물을 만들게 하는 과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필검사보다는 그런 어떤 과제물을 작품집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기에는 좀 더 효과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 타당도와 신뢰도. 2주차 수업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타당도란 교재에서는 평가하려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냐, 그러니까 재고자 하는 걸 잘 재고 있냐. 창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니? 실제로 난 창의성을 평가하겠다라고 한다면서 아이들의 그냥 어떤 지식의 이해나 암기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면 그건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신뢰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오차없이 평가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측정의 일관성이죠. 그렇죠? 재고자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잘 재고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져야겠고, 자, 다음으로 공정성. 평가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공정성이겠죠. 왜냐면 특히 입시와 같은 선발이 목적이 들어간 평가에선 더 그렇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평가하려는 것만 평가해야지, 내가 이 아이의 창의성을 평가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예쁜 아이들한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부차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긍정적인 결과. 이 긍정적인 결과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학생평가가 교수, 학습, 이 두 가지 요소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아이들의 학습의 질을 높여야 되고요. 내 교수법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평가에서는 실용성과 효율성도 있는 것이 좋다. 사실 실용성이라는 거는 교육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가치적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이 평가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되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수업 중에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에 뭔가 포커스가 먼저 되어야지 평가가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지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전문성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좀 더 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연계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지금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2페이지에 이제 다른 이 도둠체 같은 폰트로 나오는 이 중간 부분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의 교실 내 활용 능력. 이 평가를 아이들에게 뭔가 학습의 질을 좀 높이고 또 아이들을 통제라는 표현은 왠지 좀 어감상 그렇죠?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교실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이 잘 활용되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교사가 가져야 되는 평가 전문성. 그 다음에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국어를 평가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국어의 특성에 대한 그리고 국어에서의 지식의 위계랄지 관련 교육 과정이랄지 성취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평가 대상자, 학생에 대한 이해 능력도 잘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건전한 평가의 질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 다양한 평가 도구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 도구를 많이 알고 이 평가 도구가 각각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면 좋고 그 관련돼서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냐를 잘 알아야 다양한 평가 도구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의 협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론학습, 토론이나 뭐 그런 또 뭐가 있죠? 그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토론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 쟤는 좀 목소리가 크니까 점수를 잘 주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도구에 대한 이해 능력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컴퓨터 기반 평가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관련한 연수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컴퓨터 활용해서 평가 어떻게 할 거니? AI 기반으로 학습 어떻게 할 거니? 평가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과 관련된 연수나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임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출문제 컴퓨터 활용 평가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지필검사 1차 시험만 아니더라도 2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나올 내용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미 나왔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잘 아는 게 좋다. 평소에도 잘 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평가의 상호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거는 평가라는 게 이제 누군가가 교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딱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특히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 정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전문성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내가 처음에 생각한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의사소통할 때 이 정보 어떻게 쓸 거니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결과 활용이 뭔가 내가 생각한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내가 생각한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전문성이고요. 자, 두 번째 전문성은 84페이지 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평가 전문성인데요. 지금 뭐 크게 대동소이하지만 지금 뭐 큰 제목만 좀 보자면 평가 방법.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이해들이 잘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실시, 채점 성적 부여와 같은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전문성의 기준 중에 하나가 평가 결과의 분석, 해석, 활용, 의사소통. 의사소통도 전문성인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평가 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 아이가 이 점수를 받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교사로서는 굉장히 상당한 지식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평가라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또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윤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 평가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차별하진 않았는가, 평가 기준 이외의 다른 요소가 평가에 개입되진 않았는가, 그리고 평가가 적절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의 윤리성도 잘 갖추고 있는 게 교사로서의 주된 덕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 임용 문제고요. 09년도 문제인데, 다음 보기에서 절대기준평가, 절대기준평가라는 게 결국 준거참조평가입니다. 네, 준거참조평가와 관련된 특성을 바르게 묶은 것. 자, 첫 번째, 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지나친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 서열화로 오는 거잖아요. 규준참조평가의 폐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평가 결과로 얻은 점수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점수의 의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점수의 의미가 중요한 게 준거참조평가입니다. 규준참조평가에서는 내가 100점 만점에 20점을 맞았어도요, 내가 1등하면 장땡인 시험이죠. 그쵸? 점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준거라는 소위 말해서 성취 목표나 교육 목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는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놨고 그 기준을 다 충족했을 때 100점이야. 근데 이 아이가 80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80% 정도 달성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에 맞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틀린 개념이고요. 답이 나와버린 것 같죠, 그쵸? 네, 다 와라. 네. 변별도나 곤란도. 여기서 곤란도라는 거는 난이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내지는 정답률. 네. 보다는 타당도의 개념이 더욱 강조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준거참조평가는 타당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자, 학생의 학습 능력 개선을 위해 지도 조언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모니터링입니다. 네. 현대적 평가의 지향점이기도 하죠.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건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준거참조평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라도 맞는 이야기. 규준참조평가를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 개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개인차 변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라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